IS 곡선 활용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는 봤었고요. 이자율이 변하는 경우 그리고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이제 오늘은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실 IS 커브에서 공급 측면의 충격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IS 커브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뭐 하나만 이제 뭐 불필요하긴 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우리가 여기다 한번 써보죠. 우리가 국민계정 항등식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비, 투자, 뭐 T는 생략하죠. 소비, 그 다음에 민간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이건 이제 수출 마이너스 수입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앞서 우리가 봤던 솔로 성장 모형이라든가 라머 모형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자본 축적, 캐피탈 스탁이죠. 캐피탈 어큐뮬레이션 혹은 라머 모형에서처럼 날리지 스탁이 늘어남에 따라서 경제 전체의 생산량 GDP가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거나 이제 투자가 늘어나거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거나 순수출이 우리가 대외 부문은 보지 않았으니까 이건 지워버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장기 경제 성장에서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본 축적, 날리지 스탁 축적 이런 걸 통해서 GDP가 늘어나고 GDP가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투자가 늘어나는 형태. 이제 이게 생산 측면 혹은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이 이쪽으로 나타납니다. 생산이 늘어나고 그래서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는. 지금 우리가 보는 단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이 방향이 거꾸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 보냐면 단기 경기 변동에 있어서는 소비에서의 변화 혹은 투자에서의 변화, 정부 지출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을 일시적으로 교란시키는 요인 혹은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총수요 충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이자율. 정확히 말하면 이자율 갭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기 경기 변동 모형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을 통해서 사실 지출 측면에서의 GDP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소비 수요가 늘어난다든가 민간 부분의 소비 수요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든가 그게 바로 I죠, 그렇죠? 이게 C, I.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부문에서의 정부 지출 수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거에 상응해서 GDP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경제 성장 모형은 자본 스탁이나 날리지 스탁으로 인해서 GDP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같은 것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단기 경기 변동 모형에서는 방향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총수요 충격이라든가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 수요나 투자 수요나 정부 지출 수요가 반응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늘어난 이런 총수요를 생산이 따라가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단기에는 이런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러면 총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란 과연 무엇인가?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S 커브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IS 커브에서 사실상 어떤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어, 장기 실질 이자율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생산 부문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생산 부문에서의 변화가 GDP 갭을 변화시킨다든가 혹은 장기 실질 이자율을 변화시킨다든가 또는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추측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형 자체가 어, 총수요 충격과 이자율 갭에 의해서 GDP가 반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모형이기 때문에 공급 측면의 충격을 반영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장기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요소를 반영해 줄 수 있는 혹은 캡처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루트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은 자본의 한계 생산 혹은 장기 실질 이자율 R-바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은 갑작스럽게 생산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냥 공급 측면에서 어떤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생산량이 갑자기 이제 하락하는 것이죠. 뭐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이제 한번 가정해 보면 IS 커브에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혹은 하락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케이스는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IS 커브에서 보시면 IS 커브에서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이 R 바가 상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장기 균형 상태에서 RT는 R 바와 같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3%로. 그런데 똑같이 3%였던 장기 실질 이자율이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으로 인해서 만약 상승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이자율 갭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T 시점에서의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마치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마다 굉장히 다양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고 이 가운데 실질 이자율이 주어지면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러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상승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평균적인 수익률이 더 높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평균 수익률은 상승할 거고요. 얼파겠죠. 장기 실질 이자율은 상승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붉은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전보다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평균적인 수익률이 상승했다 혹은 자본의 한계 생산이 상승했다 또는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마치 꼭 T 시점에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투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GDP가 투자 수요라고 하는 것이 장기 수준보다 일시적으로 이자율 상승 때문에 일시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GDP도 액추얼 GDP가 포텐셜 GDP 수준에 있다가 이 포텐셜 GDP를 상회하는 GDP를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GDP 갭은 Y 햇입니다. 햇은 이제 플러스가 될 거예요.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제로였는데 투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상회하게 되니까 GDP 갭이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간단하게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제 이러한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선 IS 커브를 이렇게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총수요 충격 마이너스 B의 이자율 갭인데
편의상 총수요 충격은 없다고 보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B로 나누어 주면 마이너스 B분의 1의 GDP 갭은 RT 마이너스 R바 마지막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 마이너스 B분의 1의 GDP 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냐면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인데 에타만큼 상승했다고 한번 해보죠. 에타예요. 에타만큼. 저도 몰랐는데 그 지지난 주인가 사회과학대학 저희 뭐 경제학과도 있고 뭐 또 무슨 과도 있죠. 아동학과도 있고 뭐 몇몇 학과들이 있습니다. 언론 영상 이렇게 학과들이 들어있는 이제 일종의 단대잖아요. 학과장들 모여서 회의하는데 그 에브리 타임을 에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에타. 그 에타입니다. 에타만큼 이제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는데 그 원인은 이제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어떤 충격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장기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에타만큼 상승할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그림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절편이 장기 실질 이자율 R바에서 이제 에타만큼 상승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다음 슬라이드에 그림이 있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IS 커브는 이렇게 우하향하게 그리면 되고요. 어떤 점을 지나게 돼 있냐면 GDP 갭이 제로, 그 다음에 장기 실질 이자율 알파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장기 균형 상태에서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아진다면 반드시 GDP는 트렌드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GDP 갭은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 측면의 충격으로 인해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승하는 거니까요. 절편이 사실은 여기에 이제 세로축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로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절편 세로축을 따라서 절편이 에타만큼 높아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인해 실질 이자율의 상승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타만큼. 그래서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혹은 위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축으로는 얼마만큼 변하는가? 세로축으로는 정확히 에타만큼 변하는데 가로축으로는 얼마만큼 변하냐면 여기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B 곱하기 에타만큼 변합니다. GDP 갭은 B 곱하기 에타만큼. 그래서 그림에 한번 보시죠. 세로축을 따라서는 에타만큼, 그 다음에 가로축을 따라서는 B 곱하기 에타만큼. 반드시 이제 기울기가 B분의 1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자, 이게 얼마만큼 변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기울기가 지금 1 over B잖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만일 요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갈 때 가로축의 변수의 변화분이 우리가 궁금합니다. 델타라고 한번 해보죠. 이 델타가 얼마만큼인지 궁금한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1이니까 이 거리분의 이 거리 하면 에타죠. 그렇죠? 이게 정확히 마이너스 B분의 1과 같아야 되니까 뭐 부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델타는 B 곱하기 에타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총 공급 측면에서의 총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아니고요. 공급 측면에서의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총 공급 충격이라고 하는 걸 제가 또 소개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충격은 총 공급 충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부문에서의 충격 혹은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으로 인해 만일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IS 커브는 이제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건 궁극적으로 어떠한 변화 때문이냐면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질 이자율 갭이 0보다 커졌기 때문에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마치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충격이 IS 커브를 이동시키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 우리 뭐 이번 챕터 마지막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왜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생산함수를 앞서 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Y라고 하는 것은 GDP인데 GDP 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잠재 GDP라고 죄송합니다. 포텐셜 GDP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본도, 노동도,
완전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 낭비되지 않고 아이들한 리소스가 없는 상태에서 생산되는 GDP 수준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충격이 발생하는 거냐면 생산함수에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AT가 일시적으로 상승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그러면 당연히 포텐셜 GDP는 늘어나야 될 거예요. A가 총 요소 생산성 A가 증가하면 잠재 GDP는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K와 L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A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우선 이자율과 자본의 한계 생산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자본이 투입될 거예요. 실질 이자율과 자본의 한계 생산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자본을 기업들은 투입하려고 하겠죠. 우리 생산 모형에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자본의 한계 생산은 생산함수를 K에 대해서 미분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죠. 제가 AT의 KT의 알파 이게 이제 생산함수고 K가 한 단위 늘어날 때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래서 K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그때는 이제 나머지는 다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 상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해보면 알파가 앞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잘 보시면 이 값은 이 값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K를 곱해주고 나눠줘 보죠. 메모장인가? 그림판에 하겠습니다. 간단한 계산이긴 하지만 한번 해보죠. 자본에 대해서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K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총 요소 생산성의 알파 마이너스 1, 1을 빼줘야 되니까 승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이죠. MPK라고 쓰겠습니다. 여기 이제 KT를 곱하고 나눠줘도 똑같은 값이 될 테니까 이제 곱하고 나눠주면 분모에 KT가 있고 분자에는 이제 알파 곱하기 AT에 잘 보세요. KT와 K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을 곱하면 마치 이런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X의 제곱 곱하기 X를 하면 X의 2 더하기 1과 같아요. 여기 1승이 사실 있는 거니까 밑에 수가 같고 X가 같을 때 곱셈을 해주면 이제 승수끼리의 합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KT의 알파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사실 1승이 있는 거잖아요. 더하기 1을 하면 됩니다. LT의 1 마이너스 알파. 그럼 사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만나서 없어질 테니까 잘 보시면 결국 이 분모는 뭐와 같아지냐면 포텐셜 GDP와 같아져요. 그래서 한계 생산을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알파의 잠재 GDP 나누기 자본 스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도 우리가 실질 이자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냐면 총 요소 생산성 AT가 늘어남에 따라서 잠재 GDP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이죠. 자본의 한계 생산이 AT가 총 요소 생산성이 상승하게 되면 증가하게 되면 자본의 한계 생산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할 테니까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는 자본의 한계 생산을 높여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기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일단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그 공급 측면에서의 어떤 충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실질 이자율을 높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실 총 요소 생산성이 늘어나기 전에도 GDP는 잠재 GDP 수준에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총 요소 생산성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 잠재 GDP 수준에서 벗어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해서 잠재 GDP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거시경제학자들 사이에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존재해요. 그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그 고전파 거시경제학을 그 대학 시절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어떤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느냐는 제가 어떤 거시경제학을 수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시경제학을 수강할 때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많은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도 거시경제학이 전공이잖아요. 제 거시경제학을 전공 선택했는데 그 학교가 정말 고전파 거시경제학을 하는 그런 학교예요. 골수 그 고전파 거시경제학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하는 거시경제학도 사실상 고전파 거시경제학이고, 물론 뉴케인지안도 같이 섞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뉴케인지안이 틀린 매크로가 아니잖아요. 다 맞습니다. 다 맞고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정을 더 선호하는가의 차이이기 때문에 현실 데이터에서는 이쪽 이론도 맞고 또 저쪽 이론도 맞아요. 그래서 뭘 하나 틀렸고 뭐가 맞고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총수요 충격 때문에 나타난 그 TFP 샥이죠. 총수요 충격 때문에 실제 GDP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잠재 GDP가 늘어나는데 궁극적으로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는 시각은 이건 사실 케인지안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께는 그냥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면 당연히 잠재 GDP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트렌드로부터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트렌드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림을 계속해서 그렸습니다. 이게 장기 추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 성장 모형이나 라모 모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솔로 성장 모형에서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스테디 스테이트에선.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 증가하다가 이 지점에서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민간 소비 지출의 변화 혹은 뭐 투자의 변화 또는 뭐 정부 지출의 변화 이런 것들은 사실 충격 수요 충격으로 나타나는 변화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트렌드로부터 벗어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총수요 충격 죄송합니다. 그 총 요소 생산성 증가라고 하는 충격은 이걸 우리가 TFP 샥이라고 부르거든요. TFP 샥. TFP의 일시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 자체를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트렌드 자체가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다른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바로 좀 뉴케인지언스러운 시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GDP도 트렌드 GDP와 똑같이 상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FP 샥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올 것이고.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가 계속해서 변하는 거라면 그러면 실제 GDP와 트렌드 GDP 사이에 이제 괴리가 나타나지 않겠죠. 실제로는 이러한 변화가 만들어지겠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계속해서 TFP 샥만 있다면 트렌드 자체가 계속해서 변할 거예요. 그러면서 트렌드가 상승하다 하락하다 이렇게 변하면서 실제 GDP도 그걸 따라 그대로 가겠죠. 그렇다면 GDP 갭은 항상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시각은 사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긴 한데요. 물론 뭐 some sense 동의할 수도 있고 대체로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로그로 근사해서 표현해 보면 액추얼 GDP가 트렌드로부터 얼마나 이탈했는가를 퍼센트로 표현하는 좋은 방법은 이렇게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로그 실제 GDP, 로그의 잠재 GDP의 차이가 바로 근사적으로 보면 GDP 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총 요소 생산성 충격이 발생했을 때 포텐셜 GDP가 상승하고 그것에 대응해서 똑같은 크기로
실제 GDP가 증가한다면 그렇다면 GDP 갭은 항상 0이겠죠.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의 변화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GDP 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정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전통적인 뉴케인지안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어떤 사람들은 동의를 해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왜 그런데요? 라고 이제 반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 정도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하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기 변동에서는 이러한 경기 변동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GDP 갭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총수요 충격하고 이자율 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사실 GDP 갭이 촉발되긴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GDP 갭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건 그러니까 그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측면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자율 갭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급 측면의 충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충격으로 인해 이자율 갭이 나타났기 때문에 GDP 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GDP 갭은 수요 측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GDP 갭이 변하는 이유는 실질 이자율과 장기 실질 이자율 사이의 이제 괴리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변하고 그래서 GDP 갭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제 미시경제 이론으로 본 IS 곡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몇 가지 경제 이론들과 IS 커브를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뭐 재미있는 이슈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permanent income hypothesis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consumption smoothing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선 소비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가계 소비자들의 개인의 선택의 결과를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개인의 선택은 어떨까? 개인의 선택들이 반드시 뭐 그 집단의 어떤 행위를 다 묘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다 집계를 해서 경제 전체의 소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를 보는 것이 비교적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표적인 소비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항상소득 가설, 전에 말씀드렸던 Permanent Income Hypothesis고요. PIH.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ife Cycle Model입니다. 그 Permanent Income Hypothesis는 그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이 이제 주장했던 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이프 사이클 모델은 모디글리아니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자 두 분 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꽤 과거에 생애주기 모형인데 보시면 기본적인 컨셉은 비슷해요. 첫 번째 PIH부터 보시면 consumers base their consumption on some average measure of income rather than solely on current income. 그러니까 현재 소득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을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소득을 염두에 두고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소비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내 평균 소득이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평균적인 소득이 얼마나 변하는가에 따라서 소비가 반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permanent income hypothesis고 라이프 사이클 모델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컨셉입니다. Consumers base their consumption on their lifetime income instead of their current income. 현재 소득이 아니라 평생 소득을 염두에 두고 자신에 대한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평생 소득, 여기 이제 average measure of income. 그러니까 평균 소득 혹은 평생 소득 뭐 대체로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 모형, 생애 주기 모형에서는 대체로 어떠한 그 소비 패턴을 가정하냐면 실제로 소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젊었을 때 소득은 사실 거의 없고요. 여러분들 보면 소득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정도만 이제 소득이 있고 대부분은 이제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직장을 갖게 되고 이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죠. 생산에 참여하고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의 소득을 뭐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이제 학자금 상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 용돈 드리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 상품에 투자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당연히 국민연금은 대체로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소득의 패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의 패턴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림에서처럼요. 젊었을 때는 대체로 소득이 없으니까 빌려서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미들 에이지에는 중년이 되면 이제 소득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저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저축한 것을 소비하게 되는, 이걸 우리가 디세이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 소비 이론이 시사하는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소비를 스무딩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하는 걸 이제 좋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득이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그만큼 반응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은 평균 소득이거나 혹은 뭐 평생 소득에 영향을 받지, 지금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그런가? 데이터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왜 그런지, 지금 우리가 봤던 퍼머넌 인컴 하이퍼서시스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라이프 사이클 모형이 잘못된 것인지, 근데 그 두 이론을 만든 사람은 이미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가지 이론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이론들이 대체로 뭐 틀릴 일은 없는데요. 조금 면밀하게 생각해보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 좋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많아요. 그런 뭐 제가 직접 겪었던 얘기는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어느 미국 대학에서 그 굉장히 그 미국 선배 거시경제학자들이 있잖아요. 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뭐 지금도 살아 계시거나 이제 연세도 많고 이제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이렇게 연구 업적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존경받는 거시경제학자들이 있는데, 어떤 중국 학생이 미국에 있는 어떤 뭐 썩 괜찮은 대학에 박사 과정에 있었던 어떤 중국 학생이 루카스라고 하는 95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굉장히 존경받는, 로버트 루카스는 굉장히 존경받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입니다. 노벨상도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루카스가 박사 지도를 한 학생도 굉장히 많고, 미국 내 경제학계에서도 뭐 유럽 전 세계 경제학계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시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루카스의 예전 논문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 논문이 여기가 틀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교수 한 명이 박사과정 학생이니까 학생이 이제 뭐 문제 이슈 레이징을 한 거죠. 이제 거기 그 과목을 담당하고 있던 교수가 굉장히 놀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나중에 그 학생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계속해서 경제학을 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레퓨테이션이 중요하죠.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분야에서나 사실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학생을 누가 추천서를 써줄 것이며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아마 진로를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퍼머넌 인컴 하이퍼서시스라든가 뭐 라이프 사이클 모형 자체의 문제라고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다른 가능성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 제시한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결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면밀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여하튼 생애 주기 모형,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서의 소득의 흐름은 대체로 젊었을 때는 물론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할 거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젊을 때 소득이 없는데 이제 소득을 빌려와야 되겠죠. 미래 소득을 이제 끌어당겨 오는 방식으로 차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려서 소비를 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학자금 대출이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차입입니다.
차입.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만 해도 한국에 이제 학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 그 제도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학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이제 대학을 가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 와서 친구들 이렇게 만났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들 만났는데 대부분 의대생들, 메디컬 스쿨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뭐 치대도 마찬가지고요. 메디컬 스쿨의 학생들은 다 그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공부를 하는데 대출을 그렇게 잘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제 의사가 될 테니까 뭐 큰 문제가 없으면 정말 정말 큰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다 의사가 되고 의사가 되면은 뭐 한국 의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 그렇게 학자금 대출을 잘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년이 되면 뭐 소비보다 소득이 더 많을 테니까 그걸 저축을 할 거고 젊었을 때 빌렸던 돈을 상환하거나 혹은 이제 은퇴 이후에 소비를 위해서 저축을 하겠죠. 세이빙은 저축입니다. 그다음에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저축한 돈 일부를 소비를 하겠죠. 그 디세이빙, 저축한 돈을 소비하는 거, 사용하는 것을 디세이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패턴을 우리가 가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하나 그 퍼머넌 극단적인 형태의 퍼머넌 인컴 PIH와 그 생애주기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31살에 일을 시작해서 65세에 정년 퇴직을 하고 65세에 그냥 퇴직하자마자 죽는 경우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문제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35년간 일을 할 수 있겠죠. 31살부터 65세까지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편의상 미래의 가치, 현재 10억 원하고 미래의 10억 원하고는 그 가치가 다르겠죠. 현재의 10억 원과 1년 뒤의 10억 원은 중에 뭐가 더 귀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현재의 10억 원이 더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 10억 원이 있으면 바로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물론 세금은 좀 내야 되겠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득이겠죠, 그렇죠? 특히나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더 여하튼 이제 미래의 10억 원과 현재의 10억 원의 그 가치가 다르니까 사실상 미래의 10억 원은 뭐 일정 부분 디스카운트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런 디스카운트를 이제 하지 않으려고 실질 이자율은 그냥 편의상 0%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31세 소득 Y31, 32세 소득을 Y32 이렇게 해서 매 해마다 소득이 발생하는 걸 가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평생 소득을 계산해 보면 이걸 그냥 단순히 더하면 돼요. 왜냐하면 현재의 10억 원이나 미래의 10억 원이 이제 같다고 가정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평생 소득을 이제 각 몇 살 몇 살에 얻는 소득의 합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극단적인 형태의 퍼머넌 인컴 하이퍼서시스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모형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평생 소득을 그냥 똑같이 나눠서 쓰는 거예요. 31살의 소비는 자신의 평생 소득인 Y의 35분의 1, 35년을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32살의 소비는 평생 소득의 35분의 1을 소비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동일한 규모의 소비를 선택을 하는 문제, 선택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일 46세에 정부나 혹은 회사로부터 엄청난 보너스를 한번 받았다라고 한번 해보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46세가 되기 전까지는 정부 혹은 회사에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나에게 지급할 것이다 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혹은 뭐 그 모르고 지냈던 어떤 나도 몰랐던 어떤 친척이 내 이름으로 유산을 상속하는 유산을 남겨놓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혀 몰랐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극단적인 형태의 뭐 평생소득 가설이라든가 생애주기 모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엄청난 소득, 46세에 얻게 된 엄청난 돈, G라고 하는 것을 남은 기간 동안 똑같이 나눠서 소비를 하려고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러면 46세에 G의 20분의 1을 소비를 하고, 이건 이제 원래 소비하던 거니까 G의 20분의 1을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47세에 다시 G의 20분의 1을 소비를 하고,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극단적인 형태의 평생소득가설이라든가 생애주기 모형을 가정한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46세에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소득이 늘어났을 때 과연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까? 우리 이그젬플에 따르면 20분의 1이니까 이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억 원을 받았다. 46세에 갑작스럽게 1억 원의 돈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거의 5%니까 500만 원 정도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한 해에 46세. 그러니까 이게 그 극단적인 형태의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모형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시점에 소비는 매우 미미하게 늘어난다는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현실에서도 그럴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도 이 두 가지 이론을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고요. 여러 데이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뭐 국가마다 데이터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시점, 뭐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새롭게 데이터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또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또 들여다보면서 과연 이러한 이론들이 현실에서도 나타나는가?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주거나 갑작스럽게 유산 상속을 받았던가, 회사에서 엄청나게 큰 금액의 보너스를 받게 됐을 때 과연 그걸 수령하는 시점에서 소비가 확 늘어나는가, 이런 거 금방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이론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타나지 않는 경우잖아요.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는데 소비도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몇몇 사람들은 뭐 당연히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모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이 두 가지 이론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이 두 이론의 그 어떤 기본적인 가정, 그러니까 어썸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정이 굉장히 엄격해요. 엄격한 가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는 조금 다른 시사점, 임플리케이션을 이제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라이프 사이클 모형의 경우에 이제 젊었을 때 돈을 빌려서 쓴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한참 돈을 벌 때는 저축을 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걸 저축한 걸 가지고 이제 소비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현실에서 영 제너레이션이 영 제너레이션이 과연 미래에 자신이 얻게 될 소득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끌고 와서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아마도 메디컬 스쿨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로스쿨 다니는 사람들 정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학자금 대출이 어느 정도 제도가 뭐 갖춰져 있으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은행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은행 입장이라고 한다면 물론 뭐 전공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학자금을 대출해 주겠지만, 저 같으면 그냥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당연히 메디컬 스쿨이라든가 로스쿨 다니는 사람, 로스쿨은 조금 위험해요. 더 많이 대출, 왜냐하면 로스쿨을 맞춰도 성공적인 변호사나 혹은 법조인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의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대 학생들이나 혹은 상경계열 학생들한테는 제가 은행이라면 학자금 대출을 조금 더 잘 해줄 것 같은데, 그 이외의 전공은 조금 신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영 제너레이션이 젊었을 때 자신이 필요한 만큼 다 빌렸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PIH나 LCM의 엄격한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 제너레이션이 빌리고 싶은 만큼 다 빌려 쓰는 거예요. 자신의 컨섬션을 스무딩하기 위해서 자본시장, 금융시장을 통해서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대표적인 문제점이 바로 borrowing constraint예요. 차입 제약 혹은 liquidity constrain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빌리는데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약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빌릴 수 있는 맥시멈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빌릴 때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차지를 합니다. 금융기관들이 뭐 신용 히스토리가 크레딧 히스토리가 별로 없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점이 바로 borrowing constrai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리해 보면 빌리는데 어떤 상한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맥시멈과 이제 여러분들이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맥시멈이 당연히 다르겠죠. 이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100만 원을 빌렸을 때 금융기관이 저한테 차지하는 이자율과 여러분들한테 차지하는 이자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거죠. 예, 상환금리, 대출금리. 높은 금리를 차지하는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젊었을 때 돈을 자유롭게 빌려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PIH나 LCM에서는 시장의 이자율로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이제 자유로운 자본시장, 금융시장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차입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차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빌리는데 금리가 25%나 된다면 그러면 빌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현재 미래에 내가 일정 소득이 발생할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고 있고 금융기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하튼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차지해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높은 이자율을 감수하고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고 와서 소비를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대체로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림은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미시경제학 강의를 하지 않아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배우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두 가지 재화의 어떤 소비량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두 가지 재화인데 하나의 재화는 오늘의 소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는 내일의 소비예요. 그래서 오늘 소비라고 하는 것과 내일 소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재화라고 보는 것이죠. 예, 오늘의 햄버거와 내일의 햄버거는 다른 햄버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햄버거를 두 개 먹는 거하고 오늘 하나 먹고 내일 하나 그러니까 오늘 두 개 햄버거를 먹고 내일 하나도 먹지 않는 것하고 오늘 하나 먹고 내일 하나 먹는 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비를 뭐 그냥 편하게 젊었을 때 0일 때의 소비라고 생각하시고요. 내일의 소비를 이제 올드가 되었을 때 소비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죠. 이 둘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제약이 바로 이 선이고요. 예산 제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이시는 이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예산 제약이 주어지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잘 찾아서 접하는 접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최적 소비점이 된다는 것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지식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우선 문제는 뭐냐면 오늘의 소득과 내일의 소득이 주어져 있어요. 젊었을 때의 소득이 Y1이고 0일 때의 소득이죠. 그 다음에 올드가 되면 혹은 미들 에이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 내일의 소득은 Y2예요. 그래서 오늘 소득은 굉장히 적고 내일 소득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고 올 수 있다면 끌고 올 수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끌고 올 수 있냐면 당연히 빌려서 미래가 되면 갚는 방식으로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혀 빌릴 수 없다면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점은 이 점이 될 거예요.
저축만 할 수 있다면, 아무도 이 사람한테 빌려주지 않고 저축만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점에서 절대 이쪽으로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소비는, 오늘의 소비는 오늘의 소득 Y1을 절대 넘어설 수 없겠죠. 전혀 빌릴 수 없다면. 이제 반대로 저축은 가능해요. 그렇다면 이 점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소득이 Y2인데 현재 소득은 Y1이고요. 현재 내가 Y1보다 적게 소비하고 남는 것을 저축하면 되니까 미래로 넘겨서 미래에 조금 더 소비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선택했다는 뜻은 뭐냐면 현재 소득 중에서 요만큼만 소비하고 요만큼은 저축을 하는 거죠. 미래로 넘겨요. 미래로 넘기면 미래의 소득이 늘어날 거예요.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이만큼 늘어나겠죠. 이만큼 늘어난 부분이 바로 오늘 저축한 거,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거에 곱하기 1 플러스 R, 원금과 이자율이 R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이자율이 0%여도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만일 빌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그럼 자신의 현재는 현재 소득까지만 소비할 수 있고 미래 소득까지 당연히 뭐 미래 소득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절대로 이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바로 이 점선 무차별 곡선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 소비를 Y1 이상 선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 점이겠죠. 이런 상태에서 만일 이제 빌리는 것이 자유롭다면, 시장 이자율로 빌리는 것이 자유롭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점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미래에 내가 얻게 되는 소득, 예를 들면 1억 원을 이 현재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내가 미래에 얼마를 벌지 나도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메디컬 스쿨에 있는 학생들처럼.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현재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메디컬 스쿨 학생 중에 당연히 학비 빌려서 내고요. 뭐 자동차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잖아요. 뭐 기숙사에서 사는 학생들도 있지만 기숙사나 이제 혹은 뭐 학교에서 제공하는 하우징에서 뭐 거주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차를 또 구입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차 구입하는 것도 다 이렇게 다 해줘요. 그 대출 받아서 차도 구입하게 해주고 메디컬 스쿨 학생들은 그런 것은 바로 나중에 이제 뭐 소득이 늘어났을 때 다 상환할 여력이 될 테니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현재 빌려서 미래가 되면 빌린 돈을 그냥 원금 플러스 이자해서 상환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 제약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쪽으로 쭉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점은 무슨 점을 의미하냐면 현재 소득 오늘 다 소비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내가 얻게 되는 소득까지 다 소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Y2만큼을 벌게 되는데 이걸 다 예를 들면 제가 미래에 제 미래가 아무것도 없죠. 제 미래에 만약에 1억을 번다. 남은 기간 1억보다는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 10억을 번다. 라고 하면 그 10억을 지금 다 끌어와서 지금 다 소비해 버리고 미래가 되었을 때 이제 10억의 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 금융기관에 은행에 상환하고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는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 제가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한 예산선 위에 모든 점도 죄송합니다. 모든 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점을 선택하는 게 최선일까?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접점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최적 선택은 바로 이 점이 될 거예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터치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현재 소비는 C1이 될 것이고 미래 소비는 C2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이만큼을 빌려서 현재 소비를 하고
미래가 되었을 때 Y2만큼의 소득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빌린 금액 요만큼이죠. 이만큼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로윙이고요. 빌리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상환하는 것이죠. 예, 상환. 그래서 전혀 빌리지 못하는 점을 선택했을 때는 사실 조금 더 낮은 무차별 곡선을 선택해야 되지만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더 높은 곳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효용이 높아질 거예요. 차입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효용도 높아집니다. 더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상의 한 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어떤 경우를 보려고 하냐면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면 뭐 이자율이 30%, 막 40% 이런 그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여러분 절대 이런 그 금융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1금융권 이외에는 가능하다면 절대 이러한 선택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0%, 40%에 육박하는 대출 이자율을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죠. 미래의 소득이 Y2만큼 발생할 텐데 굉장히 많은 소득을 미래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차지하는 거예요. 저의 크레딧 히스토리가 신용 점수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크레딧 히스토리 리코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차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빌려서 이 점까지 갈 수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 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미래에 제가 벌게 되는 10억 원을 몽땅 끌어와서 현재 얼마만큼을 소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거 TV에서 가끔 나오는데 선이자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뭐 좀 말도 안 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대출을 하는데 이자를 떼고 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면 미래의 소득이 내가 아무리 많아도 이걸 현재로 끌어왔을 때 현재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미래에 내가 10억을 벌 수 있는데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면 현재 내가 늘릴 수 있는 소비는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자율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높다면 1억 원 빌려서 나중에 내가 10억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자율이 만약에 무슨 1000%다 라고 한번 해보죠. 1000%쯤 되죠, 그렇죠? 1000%다 라고 하면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10억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무지막지하게 높은 경우에는 앞서 그림과 다르게 이렇게 예산 손해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팔라질 거예요. 금융기관이 저한테 차지하는 이자율이 높다면 예산선이 가팔라지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10억 원이 있어도 이걸 현재로 끌어올 때 1억 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 빌려서 나중에 1억 원 갚으려고 봤더니 이자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원금 이자 해서 10억 원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면 가능한 예산선을 터치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점이 그냥 이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확대를 해볼까요? 예산선에 이런 그 킹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지는 걸 킹크라고 하죠. 킹크가 있어요. 스무드하다면 어떤 접점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스무드하다면 예산선이 지금 예산선은 스무드하지 않아요. 이렇게 킹크가 있다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산선에 이렇게 킹크가 있어요.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도 접할 수 있고 이렇게 위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 잘못 그렸습니다.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 킹크에서 만나도록 그렸습니다. 접한 건 아니에요. 탄젠트한 건 아니고 이 킹크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거죠. 킹크에. 이 점을 선택하게 제가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점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애초에 주어진 소득만큼만 소비를 하는 거예요. 현재 소득만큼 소비를 하고 C1 equals CY1이 현재의 소비는 현재 소득만큼만 하고 이제 미래가 되었을 때 소득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미래에 다 소비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떤 소비 패턴이 더 높은 효용을 제공하냐면 이 점을 선택했을 때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높은 이자율 때문에 이 점으로 갈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일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나 혹은 뭐 일시적인 소득 지원을 해준다든가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6세에 받았던 대박 보너스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G 같은 거. 이런 보너스가 발생한다면 자, 현재 소득이 여기였었습니다. Y1. 그런데 현재 지금 이제 46세가 오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G만큼 현재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현재 소득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에서 제가 차입을 하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된다면 그러면 예산서는 여전히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질 거예요. 여전히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전히 높은 이자율을 이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 최초에 G만큼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대박 보너스가 오기 전에는 이 점이 바로 저의 소득점이었었어요. Y1, Y2. 그런데 이제 현재 소득이 G만큼 늘어나서 저의 소득점은 이제 이 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 점이죠. 현재 소득이 Y 플러스 G가 되니까 이 점으로 이동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점에서부터 새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뭐 저축을 할 수도 있고요. 저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갈 거고 이 점에서 제가 차입을 해야 된다면 차입을 하고자 한다면 높은 이자율로 이 예산선상에서의 한 점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더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려봤더니 여전히 이 킹크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킹크에서 선택을 하도록. 자, 이 킹크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소비가 얼마만큼이냐면 현재의 소득 더하기 지금 받은 보너스예요. 그 다음에 미래의 소비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모형이나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두 기간만 보고 있으니까 극단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G만큼의 소득이 현재에 발생했을 때 대략 절반은 오늘 소비하고 절반은 미래로 보내서 미래에 소비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차입 제약이 존재하거나 혹은 차입 제약의 하나의 형태로 차입을 할 때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빌리지 않는 선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최선은 뭐냐면 조금 낮은 이자율로 빌릴 수 있어서 더 현재 소비를 늘리고 앞에 그림에서처럼요. 현재 소비를 좀 늘리고 미래 소비를 줄여가는 이 점을 선택하면 저한테는 베스트예요. 근데 이런 상태지만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너스를 받게 된다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 현재 늘어난 소득이 모두 다 현재의 소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득의 증가가 오늘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와 라이프 사이클 모형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나 라이프 사이클 모형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두 모형의 가정은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금융시장에서 비교적 낮은 이자율로 차입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반영해 본다면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 혹은 뭐 소득 지원 프로그램 일시적으로 뭐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확충해주는 그런 다양한 어떤 재분배 정책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어, 일시적으로 소득을 늘려주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차입 제약이 존재한다면 혹은 빌릴 때 굉장히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이 바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네, 한 시간 조금 네, 돼서 네, 승수효과랑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마무리하고 제가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장입니다.